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로 선언한 그날, 전 세계 언론은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앞다투어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핵무기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갖춘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이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 세계는 민주주의가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민주주의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은 이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 지역 불안정을 운운했지만 사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패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해구산에 의존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 핵무기를 만들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헌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한국이 먼저 민주적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스스로 뒤처졌다는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은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안보 비용을 협박하듯 요구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마 지금처럼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계산착오가 결국 한국에게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때 세계는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전 세계가 제재에 나서지만 한국이 핵을 가지니 오히려 이해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퍼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억지력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의 확장이 아니라 기존 산업 기반과 결합해 초강력 국가 브랜드를 완성하는 단계인 겁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의 선택을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하고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이제 한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가지자 중국이 발끈하는 것은 이율배반일 뿐입니다. 일본 또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떠들지만 사실 군비 경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쪽이 일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시리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단순한 무기 보유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질서의 재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핵은 독재 정권만의 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곧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전략 지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탐욕입니다. 많은 미국 언론은 그를 비즈니스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돈 거래로 전락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심지어 10배 가까이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요구였고 한국 입장에서는 명백히 모욕이었죠. 맞습니다.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동맹 개념과 달랐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동맹을 가치 공동체로 보았지만 트럼프는 돈을 내는 고객 정도로 취급했어요. 마치 미국 군대가 용병이라도 되는 듯
주둔 비용을 협박성으로 요구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를 가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가 결국 한국을 핵개발 쪽으로 몰아붙일 것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당장의 돈, 즉 방위비 협상에서 몇십억 달러를 뜯어낼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탐욕은 한국에게 정당한 독립 안보라는 명분을 안겨주었고, 결국 한국은 민주적 핵무장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죠. 중국은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협박하고 일본은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의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우리가 직접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별화된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전략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기록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휘두른 압박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만 나온다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종속된 신세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굴레를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바로 핵무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아니었더라도 한국은 언젠가는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력, 기술력,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탐욕과 압박이야말로 그 시기를 앞당긴 직접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한국은 훨씬 더 오랜 시간 핵을 공개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동맹국들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주둔 비용 10배를 내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유독 한국을 상대로 이런 탐욕적 협상을 밀어붙였죠. 그 차별적 대우가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결국 핵무장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선택은 중국과 일본에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국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주변국을 제압하려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법을 존중하면서도 핵 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 숨고 있지만 한국은 그늘에서 뛰쳐나와 스스로 태양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미국의 탐욕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당장에 몇십억 달러를 원하다가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 핵 강국 반열에 올려놓은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돈을 가져다 줬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흔들고 한국의 독자적 안보 체제를 강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민주주의 초강국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트럼프의 탐욕적 압박 이후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보호를 대가로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사회 전반을 흔들었죠. 단순히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반응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안보 불안과 경제적 희생을 직접 경험해온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가 우리의 세금으로 주둔군까지 떠받들어야 하느냐
라는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절 국민들이 자립을 외쳤듯이 이제는 안보 자립을 외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가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을 때 한국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 요구를 조공 요구라고 규정했죠. 그 표현이 상징적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조공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곧 우리가 스스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매번 북한의 위협을 TV 뉴스로 지켜보며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어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한국인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를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반응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도 미국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은 지금처럼 빠르게 결단을 내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결국 두 가지 요인, 즉 트럼프의 탐욕과 북한의 위협이 결합되어 한국의 핵 보유를 가속화시킨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국의 태도를 꼭 짚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늘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북한 핵 개발에는 묵인하거나 은근히 지원해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 모순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해구산에 철저히 기대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자 가장 크게 반발했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일본이 지금까지 독자적 핵무장을 못한 이유는 정말 평화헌법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한국만큼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과 국제적 신뢰가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 정밀공학, 반도체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핵 보유는 당연히 방어적 억지력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일본은 그 차이를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죠. 결국 한국의 반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귀결이었습니다. 미국의 탐욕, 북한의 위협, 중국의 이중적 태도, 일본의 열등감 올 오브 디즈 팩터즈가 맞물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민주주의 핵무장이라는 역사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보 전략이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겠다는 결심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핵 보유를 민주주의의 자기방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핵을 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으로 정당화된 반응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앞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단순한 감정적 반발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사고의 대전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미국 워싱턴의 계산기를 바라보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세계 전략 지도를 그리는 주체로 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 질서의 팔로워에서 디자이너로 올라선 것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 한국의 안보 정책은 늘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전제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한 도발 대응, 중국의 압박올 오브디즈 전략은 미국이라는 변수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냉혹하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존을 흥정의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러자 전략적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중심의 방어가 아니라 한국 중심의 억지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례를 들어야겠네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발언이 다소 포퓰리즘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전략 원칙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보유 선언은 바로 그 발언의 실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한 군사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이 핵무기를 갖자마자 미국과의 동맹 구도가 보호 피보호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위치에서 이제는 협상의 테이블에서 서로 맞서는 동등한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닌 한국이 첫 번째 민주적 핵보유국이 되었을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력, 세계 5위권 군사력, 그리고 세계 최강의 기술력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중 위협에 노출돼 있었죠. 이 모든 조건이 결합되니 한국이야말로 전략적 전환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 역시 경제 대국이고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그리고 국민적 합의 부족이 일본을 묶어두고 있죠. 반면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위기 때마다 놀라운 결단을 내려왔습니다. IMF 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성공, 방산 수출 급성장 올 오브디즈는 한국이 위기 속에서 전략적 사고를 재편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핵무장 결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핵 보유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핵교리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독재 권력이 아니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독재 국가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은밀히 핵을 개발하지만 한국은 투명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중국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사실 중국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변화가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략적 사고 전환은 단순히 군사력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 설계해온 구도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을 흔드는 주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오랜 계산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공개적으로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지만 속내는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일본은 늘 미국 뒤에 숨어왔고 스스로 전략을 짜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 때마다 전략을 바꿔온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의 전략적 사고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의 탐욕은 오히려 이 변화를 가속화시킨 촉매제였고 결국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약을 해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최초의 핵 보유국, 그리고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할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선언했을 때 많은 서방 언론들은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핵무기를 확보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상 한국을 잘 모르는 시각에서 나온 겁니다. 진실은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모든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실행할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독자적 핵 개발을 모색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단됐지만 그때 축적된 연구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 정밀공학,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이 모두 축적되면서 사실상 잠재적 핵보유국 상태였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단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례 하나를 들고 싶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보십시오. 이 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을 자랑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기술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었고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핵무기 개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핵심은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정밀한 제어와 안전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과 첨단 전자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춘 한국은 핵무기를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첨단 무기로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원자력 기술, 미사일 운반수단, 정밀 제어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한수원과 KAERI를 통해 축적됐고 미사일 운반수단은 현무 시리즈와 SLBM 개발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제어 시스템은 삼성과 한화, LI 진엑스원의 첨단 전자공학이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은 핵을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첫째, 미국의 정치적 압박, 둘째, 국제적 이미지 관리, 셋째, 지역 내 군비 경쟁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탐욕이 그 균형을 깨뜨렸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방치하는 동안 한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마침내 준비된 기술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야 합니다. 중국은 기술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습니다. 핵무기의 수는 많지만 품질과 제어 능력은 불투명합니다. 일본은 이론적으로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하고 국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세 박자를 갖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첫 번째 민주적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보유한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출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원자로 수출, 방산 무기 수출, 미사일 수출올 오브 디즈 사례가 한국이 가진 기술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 핵무기 개발은 결코 기적이나 돌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기술이 드디어 정치적 결단과 만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결코 갑작스러운 돌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준비된 기술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다만 국제 정치적 타이밍을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트럼프의 탐욕이 그 타이밍을 앞당겼고 마침내 한국은 준비된 기술을 무기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잠재적 핵보유국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민주주의적 핵강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주의도 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은 독재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이 선언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역사에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이 한국의 핵무장을 촉발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돈줄로만 보았지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정치적 결단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바로 그 오만함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모든 관계를 거래로 이해했죠. 그러나 국제 정치, 특히 동맹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돈을 더 내고 미국의 보호를 사는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봅시다. 청취자 여러분, 과연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언제까지 보호만 받고 굴종했겠습니까? 트럼프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방위비 몇십억 달러를 얻으면 정치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한국은 우리가 미국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곧 전략적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한 번의 협상은 사실상 한국의 100년 전략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저는 또 다른 실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과대평가하면서 동시에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빈손 외교를 보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중국의 시진핑이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실수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아예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고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실수는 단지 한국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도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지리적 군사적 거리가 있었기에 독자적 선택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의 견제라는 삼중고 속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사실을 간과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에서보다 유연하게 나왔다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을 신뢰했을까요? 아마도 핵무장 선언은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협상술이 결국 한국의 결정을 앞당겼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가 얻고자 했던 건 돈이었지만 한국이 얻게 된 건 독립적 핵 억지력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걸까요?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국민적 정서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만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국민 여론이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답하기 시작했죠. 트럼프가 만든 위기 상황이 오히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상황을 보며 당혹스러워한 것도 당연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결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실수가 한국을 자유로운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고, 이제 한국은 동북아 전략 지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실수는 단순히 동맹 관리 실패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장에 몇십억 달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수세기에 걸쳐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얻었습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라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패권을 흔들고
한국을 세계 핵 강국 반열에 올려놓은 실수의 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적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독재 체제였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심지어 과거의 남아공까지 모두 권위주의적 요소가 짙은 체제였죠. 반면 대한민국은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토론을 거쳐 민주적 합의 속에서 핵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가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민이 동의한 억지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독재 국가의 핵과 민주 국가의 핵,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민주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는 권력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규범을 고려해 운용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다시 짚어보죠. 일본은 지역 안보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일본은 스스로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정치적 한계를 절실히 느낀 겁니다. 평화헌법이라는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고 국민적 합의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핵을 보유한 순간 일본은 스스로 뒤처졌음을 자각한 겁니다. 그 열등감이 바로 위협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것이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 핵무장이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중국의 패권 구도가 무너진다는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북한에게 핵을 묵인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중국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중국은 독재 체제로서 핵을 운용해왔지만 한국의 민주적 핵 보유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불러왔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민주주의 국가가 핵을 가진 첫 사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핵은 독재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방패라는 점에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은 오히려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토 국가들이 미국 해구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처럼 자주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최초의 핵 보유국이 된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자유진영의 새로운 롤모델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입장도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한국의 핵무장에 당혹해했지만 곧 공개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말을 한국이 그대로 실천하니 이제 미국은 반대할 명분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핵 보유국이 된 것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연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만이나 유럽의 소규모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겁니다. 한국이 해냈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라는 질문이 퍼져나갈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자유 진영 전체에 커다란 의미를 던집니다. 독재 국가들의 핵은 공포를 낳지만 민주 국가의 핵은 신뢰와 억지력을 낳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차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전략 구도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일본과 중국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핵을 가졌어도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핵을 가진 순간 신뢰와 존경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핵무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핵강국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최초로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술렁였지만 정작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켜야 할 미국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워싱턴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들고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우려한다는 수준의 발언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스스로 한국을 향해 너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라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고 집요하게 주장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으니 한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핵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이 결단을 내리자 미국은 크게 반발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반발하는 순간 트럼프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반응이었습니다. 공화당 일부는 한국이 핵을 갖는 건 위험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딜레마가 컸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동맹국이었고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침묵 속에 갇힌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한국이 독재 국가였다면 미국이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즉각적인 제재, 국제연합을 통한 고립, 심지어 군사적 압박까지 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선거와 법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제재한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핵무장 발표 이후 미국 내 언론들도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조차 한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논조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면 한국 같은 민주주의 강국이 스스로 억지력을 가지는 건 오히려 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침묵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강력히 반발해주길 기대했죠. 그래야 한국을 압박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잠잠하니 일본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반발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결국 미국의 침묵은 한국에게는 축복이었고 일본과 중국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해볼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 혼자 살아봐라 라고 말했는데 자식이 정말로 독립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잔소리할 명분이 사라지고 오히려 잘했구나 라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가 정확히 이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려 들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무력한 침묵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시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순간 사실상 묵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결국 한국의 핵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낳습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들은 워싱턴이 서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승인과 같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침묵 속에서 세계 최초 민주주의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없었기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었죠. 트럼프의 전략적 실수는 한국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를 선언한 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무력한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만든 모순의 결과이자 한국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독재 국가처럼 고립되지 않았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세계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핵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국가는 단연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무력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 침묵이 곧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안보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보 불안이 아니라 전략적 열등감이 본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민주주의적 핵 보유국이 됐다는 사실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우리도 기술만 먹히면 하루아침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이 먼저 실행해버리자 일본은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한 허세였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은 결단했고 일본은 여전히 변명만 하고 있다며 자국 정부를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헌법 구조라는 굴레에 묶여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정치적 명분이 없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죠.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며 핵보유에 나섰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너무도 뼈아픈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기술은 있다고 주장해도 정치적 결단과 국민 합의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핵 보유를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했지만 그 속내는 한국의 전략적 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묵인하며 한반도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핵을 보유하자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핵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특히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국의 핵무장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패권 구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는 이 구도 자체를 재편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일본과 중국의 공통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한국을 추격자로만 생각했고 중국은 한국을 미국 종속국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새 세계적 기술 강국, 방산 수출 1위권 국가,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적 핵 보유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안보 불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한 인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일본과 중국은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은 핵무기를 가질 정치적 결단력이 없고 중국은 독재 체제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리도 없고 일본 국민 다수가 여전히 평화헌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핵무기 숫자가 많아도 독재 체제가 가진 불신 때문에 한국처럼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 핵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지위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안보 충격이 아니라 존재론적 충격입니다.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종속된 상태로 뒤처졌고 중국은 패권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기술력, 그리고 국민적 결단을 통해 역사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충격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첫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열등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뒤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앞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보유 선언은 단순히 동북아에만 파장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과 나토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미국의 보호가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자 유럽의 정치인들과 전략가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 발트 3국 같은 나라는 한국의 결단을 주목했습니다. 독일은 경제 대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동맹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결국 최후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럽이 만약 한국처럼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반대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핵을 보유했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이나 폴란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핵강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 길을 배워야 한다 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미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자주적 안보 전략이 유럽에 필요한 해법이라는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이 한국을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스승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고 북한이라는 핵위협을 맞닥뜨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나라가 보여준 핵무장의 정당성은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게 강렬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자각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한국의 사례가 유럽에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만약 나토 국가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해온 핵은 강대국만의 권리라는 논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게 되면 독재 체제의 공포 정치는 힘을 잃게 되죠. 한국은 이미 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유럽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미국만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가 나타난 순간 유럽은 새로운 선택지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자주적 억지력, 독립적 안보라는 선택지입니다. 이것은 나토가 향후 전략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떠오를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미 프랑스 내부에서는 한국처럼 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독일 정치권 일부에서도 우리도 핵 공유 이상의 독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만든 역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동북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대서양 건너 유럽에도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한국의 결단에서 교훈을 얻었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상상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약화되는 시대,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닌 자주, 굴종이 아닌 결단, 두려움이 아닌 억지력입니다. 유럽과 나토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처음으로 보여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은 단순히 한 국가의 결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세계 전략 교리 자체를 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안보의 교리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핵우산 체제, 다른 하나는 강대국 독재 정권의 핵 억지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구도를 깨뜨리며 새로운 교리를 제시한 겁니다. 바로 민주주의 핵 억지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선택이 기존의 확장 억지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전략이 설계되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시대의 경험을 통해 그 전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를 누구보다 빨리 깨닫고 독자적 억지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독립적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떠오릅니다. 그는 냉전 시절 프랑스의 안보는 프랑스가 책임진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죠. 그러나 프랑스는 당시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했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핵무장을 선언했기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전략 교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동북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만, 호주, 심지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의 교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호를 철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현실적인 화두가 된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세계는 불안해질까요? 아니면 안정될까요? 저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정권처럼 충동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는 오히려 안정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이제 상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크게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핵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 합의에 따라 핵을 보유했고 이는 국제적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독재 정권의 핵과 민주주의 국가의 핵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의 전략 교리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동맹을 지켜준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자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미국 패권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동맹의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단순히 무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억지력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략 교리의 출현입니다. 앞으로 국제관계 교과서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전략 교리를 바꾼 국가였다. 결국 한국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탐욕이 시작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준비된 기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주의도 핵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라는 교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계 전략 교리는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교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핵 억지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순간 세계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순간 가장 큰 변화는 한미 관계의 성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자, 피보호자 구도였습니다. 미국은 보호를 제공하고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였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을 기대하는 수동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진 대등한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국을 몰아붙였을 때만 해도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압박이 한국을 독립적 안보 체제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약자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협상력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 한국 정부는 늘 곤혹스러워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한국은 철수하든 말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더 이상 협박의 카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자국 방어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 위치에 서 있죠. 반면 한국은 이제 핵 억지력을 보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느끼는 가장 큰 열등감이자 한국이 획득한 전략적 우위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 내의 인식 변화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첨단 기술 강국, 그리고 이제는 핵 억지력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더 빨리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영향력을 잃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파트너를 놓친다면 중국에 맞설 전략적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방위비 문제로 압박하거나 무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주한미군 카드를 흔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협상장에서 당당히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더 두려울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에서 눈치를 보지만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리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핵 강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자 위치에서 내려와야 하고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미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을 보며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한 민주주의 핵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동맹에서 파트너로, 종속에서 독립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입니다. 미국도 이를 부정할 수 없고 일본과 중국은 더더욱 견딜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약속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약속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보유 선언은 동북아만의 사건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특히 대만,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 역시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거나 중국의 압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도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순간 아시아 각국은 새로운 선택지를 보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대만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만은 늘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미국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대만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 이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에 성공하자 대만 정치권 일각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자주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이미 핵 보유국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파키스탄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공격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핵무장을 선택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인도는 아마도 한국을 보며 우리도 핵을 민주적 질서 속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해양 확장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는 필리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억지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현실적인 참고서가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처럼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국은 이미 한국 하나만으로도 당혹스러운데 만약 대만이나 필리핀이 같은 길을 걷는다면 시진핑 정권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파급력, 즉 한국의 선택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역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보유를 비난했지만 아시아 각국이 한국을 따라간다면 일본은 더 이상 핵 없는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사례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지만 막을 힘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파급력이 단순히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수출 올 오브 디즈 분야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선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완성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함께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그 신뢰는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다. 라는 인식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는 한국의 파급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만과 같은 위기 지역에 미국 의존을 넘어 자주적 억지력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둘째, 인도 같은 기존 핵 보유국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던졌습니다. 셋째,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처럼 기술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면 자주적 안보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한 한반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충격에 빠졌고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국내 정치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독재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무장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자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동의, 국회 논의, 언론의 감시 도울 오브디지 요소가 맞물려야 비로소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쳤기에 세계 최초의 민주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시기에 국민 과반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70대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자주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지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여론이 단순히 보수층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진보 중도층에서도 폭넓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핵무장은 한국 사회 전체의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의 혼란을 넘어 국가 생존이라는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울림을 주었고 결국 핵무장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이런 합의 과정을 거친 핵무장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반대로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라는 제약과 국민적 합의 부족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외쳐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독재 체제라 국민의 동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핵에는 불신을, 일본의 핵 논의에는 회의감을 보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국민이 동의했고, 국회가 논의했고,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 핵을 보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적 신뢰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무기 보유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핵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한국 언론은 핵무장 문제를 단순히 찬성 vs 반대 구도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수세적으로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적 억지력 확보라는 대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앞으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은 독재자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민주주의와 핵 억지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국내 정치와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국민이 지지하고 민주주의가 보증한 최초의 핵 보유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며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는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결단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며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탐욕과 전략적 실수가 없었다면 한국의 결단은 훨씬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협상의 달인이라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역사적 기회를 선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위비 분담을 무리하게 올리려 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동맹을 마치 거래 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우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인식의 전환이 핵무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트럼프의 탐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몇십억 달러를 안겨줬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맹 구조를 약화시켰습니다. 동시에 한국에게는 독립적 안보 체제를 구축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얻은 것은 돈이었지만 한국이 얻은 것은 수세기에 걸친 억지력과 세계의 전략적 위상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당혹감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늘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 안전 보장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태도를 보며 일본 내부에서도 혹시 미국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자 중국의 패권적 전략은 큰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결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략 계산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압박을 굴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계기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자는 국민적 자각이 커졌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각이 곧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독재국가와 달리 국민의 의지가 정책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가 열어준 문은 단순한 안보 자립의 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세계 전략 교리를 바꾼 핵심 국가로 인정합니다. 민주주의와 핵 억지력을 동시에 이룬 전례 없는 모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연 아이러니한 열쇠가 트럼프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역사의 흥미로운 아이러니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탐욕 때문에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세계 질서의 주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과 중국은 충격에 빠졌으며 유럽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열어준 새로운 시대, 곧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탐욕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스스로 운명을 설계하는 민주주의 핵 강국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한국은 승자가 되었고 트럼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의도치 않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이야기의 끝맺음입니다.